안녕하세요. 저 휴레이 소개받은 휴레이 최두하입니다. 네, 앞서서 패널 분들께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부어주셔서 제 어깨가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하나 무거워진 건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걸 꼭 해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뇨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5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헬스케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크게 아마 세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아날로그형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화로 할 거냐, 이걸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아날로그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단순히 프로세스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존의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것만으로는 더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더하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헬스케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이걸 혁신적인 기술이나 혁신적인 프로세스의 변화를 한 번에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비스를 쓰도록 결정하는 사람, 주로 의료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수용해서 쓰게 되는 사람, 주로 환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내는 사람, 보통 이제 공공이나 아니면 민간 보험사가 페이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프로덕트들은 프로덕트를 쓰는 사람하고 돈을 내는 사람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니즈와 디맨드에 따라서 프로덕트를 고르고 만족하면 쓰고 만족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근데 의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면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크게는 이 세 덩어리의 이해 당사자로 이제 나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야 이게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이점을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혁신이나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엄밀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이에 있는 일들이 어떠한 형태로 텐저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디지털 헬스 하고 있는 회사고요. 한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AI와 그다음에 로직 등으로 서비스를 잘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앞서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이제 한 분께서 주셨는데 당뇨병 관련해서 어떻게 약을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케어해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 세 단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제 강과 그리고 계곡과 바다를 건너야 그래야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구조의 사업 구조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앞서서 이제 디지털 헬스에 대한 기회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의 큰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헬스케어라고 하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수술받고 입원하고 약 먹고 하는 의료적인 부분이 전부였다라고 하면 이러한 병원과 제약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회가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날로그형 중심으로 진행되던 의료 서비스들부터 시작해서 디지털로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요새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필두로 한 AI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걸 혁신할 수 있겠다. 특히 디지털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밸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날로그는 한 번에 대면을 해서 한 사람을 케어할 수 있었다면 디지털은 접근성을 높여서 다수의 사람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인력으로 투입해서 해결해야 됐던 일들을 디지털로 바꾸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 비용이 지금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디지털화다. 그래서 각국에서 디지털화를 초고령화와 함께 해결을 하는 솔루션으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회의 요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패닉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했었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내 건강을 내가 잘 결정하고 챙기지 않으면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된 아주 큰 이벤트가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건강 의사 결정을 이제 그냥 전문가에게만 맡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는 디지털 헬스라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더라. 근데 앞서서 이러한 이제 기회에 발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이 헬스케어 내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 쓰고 임상하고 해가지고 이 기술 너무 좋아서 환자들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집니다라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연구의 결과가 진짜 프로덕트와 서비스로 바뀌는 데까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연구를 하면 그게 실제로 서비스화 되는 거는 10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연구와 개발 사이에서 저 악어가 막 물어뜯고 있습니다. 저 악마의 강을 잘 건너야 이제 개발까지 가는 것이고, 프로덕트와 솔루션을 다 개발했다고 한들 그게 진짜 돈 내고 누가 쓰냐, 그리고 진짜 팔리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업화까지 넘어가는 분에 또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한두 개가 잘 팔렸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수백 명, 수천 명의 임직원을 먹여 살리고 10년이든 100년이든 계속 가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산업화까지 가는 거는 상당히 또 다른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도 지금처럼 강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와중인데, 한국의 디지털 헬스는 그럼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저 사업화와 산업화 사이 어딘가에서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잠수복도 입고 산소통도 메고 열심히 물갈퀴도 해가지고 막 헤엄을 열심히 쳐서 저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딘가에, 바다의 어딘가에 있는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뭐냐라고 하는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은 루닛, 뷰노, 뭐 JLK 인스펙션, 제가 뭐 주식을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이러한 지금 AI 진단 서비스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좋은 비전과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매출과 순이익으로 대변되는 그거의 실적은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주가에 못 미치는 거는 뭐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나라를 필두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수가를 받는 모델까지도 성공한 이런 회사들의 AI 진단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게 기본적인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기기에 자동 탑재가 되고 하는 형태로 이게 정말 대단한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영역이 바로 AI 진단 부분입니다. AI 진단이라는 게 한 5년 전만 해도 과연 AI가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비용 효과성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의구심을 갖는 시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AI가 그래도 그 전공의 정도의 수준으로 저러한 부분들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상용화되고 지금 돈을 내고 쓰고 있는 그 디지털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AI 진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웰트의 강성지 대표님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잘 해주셨는데,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테라퓨틱스, 우리나라의 식약처의 공식 용어로는 디지털 치료 기기입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도 그동안 치료의 디지털화를 이제 이끌고 있는 주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 상에서는 불면증 치료제를 이제 앱으로 대체하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의 에임메드라는 회사의 솜즈, 그다음에 웰트의 웰트아이라고 하는 앱 치료 기기로 이제 식약처 인허가를 이제 완료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수가 이슈도 조만간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이제 처방해 왔는데 이제 그거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병용 처방하거나 하는 형태로 의사가 앱을 처방하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은 처방을 해서 많은 환자들을 더 낫게 만들 것이냐는 처방을 해보고 진짜 많은 데이터가 더 쌓여봐야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식약처라는 인허가를 하는 조직에서 한번 해볼 만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면 많이 쓸수록 무조건 좋아지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이 디지털의 장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장 무겁고 힘든 문은 열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AI 진단 솔루션이 진단의 디지털화를 했다면 이건 치료의 디지털화를 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가지는 아주 메디컬의 코어 안으로 들어간 이제 그러한 헬스케어의 디지털화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메디컬 밖에서의 헬스케어는 그럼 어떤 워킹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엠플로이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서비스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가보시면 그 임직원들의 그런 뭐 우울감이나 이런 걸 상담할 수 있도록 회사의 비용을 들여서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EAP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이제 단순한 정서 그리고 정신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피지컬한 질병들까지 통합적인 관리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를 좀 막고 하는 형태로 이런 예방과 관리의 부분을 회사 그리고 고용주가 좀 떠맡도록 이제 유도하는 그러한 정부 정책들이 많이 실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보험보다는 민간보험의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지불하게 되는 보험금의 액수를 어떻게 하면 미리 예측하고 줄일 수 있겠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용주에게 보험 프로그램을 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러한 서비스를 함께 붙여서 코마케팅을 하는 것이 보험도 더 잘 팔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보험금의 액수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EAP 프로그램을 보험 상품과 함께 결합해서 파는 지가 뭐 몇십 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로 전화로 상담하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강의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접근성과 비용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로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산업계 쪽에서는 헬스케어를 바라볼 때 가장 우리가 들어갈 만한 유리한 산업 구조다라고 파악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들이 제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임직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이유가 고용주나 회사의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두세 달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그때 의사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약 받아오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의료의 시스템인데요. 그럼 두세 달 안 동안은 과연 이 환자가 집에서 혈당과 혈압이나 뭐 체중이나 체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우리가 아주 뭐 정밀 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두세 달 만에 이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를 더 잘 보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혈압과 혈당을 잘 측정하도록 하고 그 측정된 값을 주치의에게 원격으로 보냅니다. 원격으로 보내면 이분은 공복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식후 혈당에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 알고 단순히 그냥 산분 진료할 때 이야기함으로써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백데이터, 두세 달 동안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더 맞는 기존의 약과 용량을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그 기존의 진료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개념 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요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가 논의가 이제 본격화됐고 아마 내년부터는 당뇨병을 시작으로 이러한 리모트 페이션트 모니터링,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이 더 본격적으로 도입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바뀌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좋은 메디컬 인력, 그 다음에 굉장히 싸게 임상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디지털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디지털을 쓸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인구의 수가 굉장히 많다.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임상까지 해서 프로덕트화하는 것까지는 매우 싸고 빠르다. 근데 그러한 시장을 우리나라에서만 가져가는 건 아깝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디까지 퍼뜨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게 바로 아시아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항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벌써 헬스케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헬스케어 영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 시장을 한번 잘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이 이제 막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의료 수요는 많은데 의료 공급이 굉장히 딸리는 부분들도 이런 디지털로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구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런 동남아를 중심으로도 한번 디지털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딱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